네, 오늘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촌철살인의 논객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욱 정치학 박사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민하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부승찬 의원이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잖아요. 네네. 예, 부승찬 의원, 국방부 대변인 이름이 부승찬 대변인 이렇게. 부대변인. 예. 그렇죠. 예. 그거 아닌데 정의였는데. 예, 부대변인이 이게 입에 익어서 지금은 의원이 됐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게 저는 그분의 이 페이스북을 보기 전에 다른 분한테도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우려를 들었어요. 예, 그분이 꼭 점쟁이는 아닙니다. 예, 천공 같은 점쟁이는 아니고 군인 출신에게 비슷한 우려를 들었는데 군인들이 느끼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방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제 부승찬 의원의 이 페북의 이야기를 좀 꼼꼼히 오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천공 이야기는 일단 빼고 탈북단체 전단을 의도적으로, 전단 살포를 의도적으로 막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이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그래? 그러면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시키고, 여기까지는 지금 가버린 겁니다. 그죠? 팩트죠.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해가 나와요. 서해가 나오는데 김종대 전 의원도 사실 서해 쪽에서 이 중국 어선들이 잘 안 보이네. 너무 안 보이네. 되게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지전으로 혹시 가고 국지전을 일부러 지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어떤 우려를 군 관련자들, 군의 전현직 관련자들, 지금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 부승찬 의원뿐만이 아니고 김종대 전 의원도 국방부 쪽에 많은 소스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어떤 다른 분도 국방부의 영광급 출신이고 헌병 출신이셨던 분이 이 군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얼럿돼 있는 상황이고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마치 일어날 것처럼 국방부에서 장군들에게, 영관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북 전단이라는 거를 민간 단체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수준에서 그냥 얘기가 끝나면 그거는 사실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떤 하나의 충돌로 끝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안 막아요. 막을 수 있거든요. 예. 자꾸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단한 거에 근거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지만, 표현의 자유이더라도 막는 거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동네에서 우통 벗고 고성방가하고 돌아다니면은 네. 경찰이 와서 왜 표현의 이러세요? 자유죠. 네, 저의 표현의 자유인데 경찰이 와서 막습니다. 집에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일부러 덮은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 표현의 자유를 사실 입틀막 당한 사람이 김민하나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막는단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못 막는다 이게 아니고 경찰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경찰이 가서 왜 이러세요 하면 돼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말리면 됩니다. 공고나 자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세요 하면 되는데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날린다는 것이고, 행동지도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날리면 북한은 뭔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응을 또 하니까 그 오물풍선 또 날리니까 우리는 바로 대북 이제 방송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의 경우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니까 북한이 포를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어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냥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버렸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대응을 잘 보시면 오물풍선만 날린 게 아니고 서해상에 GPS 교란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GPS 교란 왜 했냐면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 계속, 사실은 지난해까지 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이랑 남은 별개의 국가다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랬죠. 별개의 국가다. 예. 각각 우리는 다른 국가다. 그러니까 뭐 이전까지는 분단된 어떤 그런 어떤 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당위를 가지고 그동안은 정책을 펴왔다면, 이제는 별개의 적대적 국가, 두 국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당장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국가라고 그러면 각각의 영토, 영공, 영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계선이 가장 불확실한 게 북한하고 남한이 겹쳐져 있는 곳, 맞대고 있는 곳이, 그게 어디까지가 각자의 영공이고 영해고 영토인지가 불분명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특히 가장 이상한 데가 서해상입니다. 서해가 예를 들면은 우리는 NNL이 사실상의 이 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북한은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들만의 그 분계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GPS 교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고, 거기서 뭔가 군사행동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영해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반격을 가하겠다, 내지는 어떤 행보로 가겠다라는 로드맵을 북한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로드맵에는 반드시 우리가 뭔가 강경 대응한다, 뭔가 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또는 군사훈련을 한다. 지금 서해상에서 군사훈련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한다는 게 다 들어있을 건데 그대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북한이 아마도 예상하고 있을 그러한 방향으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내부에서는 이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해라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린 그렇죠. 겁니다. 경계태세 강화해라.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한 지시를 그러한 방향으로 전국을 몰고 가는 이유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레벨에서는 뭔가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기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제 계엄령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건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물풍선이 원래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그 전단지 살포 때문이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에서 계속 수수방관을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난번에 오물풍선 이제 다시 보내면 우리 확성기 방송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주말 동안 다시 왔기 때문에, 그리고 9.19 합의 그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 굉장히 우리가 안전망으로 갖고 있었던 거 효력정지 벌써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국무회의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건 뭐냐? 군사 충돌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계엄령 조건은 국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고 무대통령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그러면 바로 이 전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간의 충돌 또는 어떤 무력단체, 그러니까 그게 북한을 의미하는 거죠. 무력단체의 군사도발이 있어서 전쟁이 발생한 이후, 전쟁이나 사변이 발생한 이후면 국무회의만 거쳐서 대통령이 바로 발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국무회의만 거쳐서? 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냥 발령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리고 국회에 통지를 하게 돼 있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추후. 예, 추후에 하게 추후. 돼 있죠. 추후에 사후적으로. 예. 그래서 72시간인가? 72시간인가? 24시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정부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계속 이 북한이나 한국 군이 이 무슨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상당히 위험도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던 시나리오는 예. 뭐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총선 과정에서 소위 지금 집권 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건데.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20세기에는 적대적 의존 관계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남북 관계가 서로 적대하면서 그런 적대성들을 가지고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이쪽 전문가들 같은 경우가 최근 한국 정부의 행태가 적대적 의존 관계를 통해서 위기를 급상승시키고 그 위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동원을 해내려고 하는 작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북한도 충분히 이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북한도 상황이 좀 되게 어려워. 북한도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력들을 높이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또 하나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위 이 전쟁 상태의 두 개 국가의 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일도 화해도 동족도 이런 단어 없어. 우린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정전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야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9.11 군사 합의라고 하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서로의 합의된 틀이 없으면 언제라도 휴전선 일대에서 아니면 서해 일대에서 아니면 동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발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우발적 싸움이 과거같이 연평도 지역에 폭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평화를 지향하거나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세력 또는 정당 같은 경우는 입을 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럼 정부의 입장대로 쭉 밀고 나가는 방식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계엄령을 발동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적으로 탄압하는 공안 정국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이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입니다. 그랬죠. 미국이 매우 싫어해요. 그냥 네.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미국은 또 한반도에다 상황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죠. 미국은 네 군데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대만, 이 지금 두 개도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에서 네 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세계의 전쟁은 진짜 우려스럽죠. 중동에서 그게 확전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인 것이고. 그건 이제 근데 완벽한 예측 불가능성이 예. 빠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근데 이제 두 개의 전쟁도 관리가 힘든 것 아니냐고 했는데 관리를 이럭저럭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타냐후를 달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타냐후를 으르면서 또는 협박도 하면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척을 지는 게 미국 정가에서는 정말 불문율이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바보 같은 짓이죠. 예. 그런데 저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당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스라엘 저거 더 이상 꼴을 못 보겠다. 저런 식으로 무도한 짓을 하는 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으로서는 이것도 관리도 힘들어요. 바이든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대학에서 예. 다 그렇게 시위를 하고 예. 또 시위를 하니까 또 미국도 잡아가지 않습니까? 시위하는 그렇죠. 사람들. 예.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또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지 의사를 표명하느라고 사실 그 얼굴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냥 방송 카메라 있는데 다 벗겨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또 벗겨버리고, 그런 게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런 미국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인권 탄압이고 완전히 심각한 어떤 그러한 조치지 않습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친 팔레스타인이 미국에서는 어떤 정도냐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수준이에요. 취업이 안 돼. 이 지금 전력이나 시위가 있으면 미국 경제계에서는 거의 괜찮은 회사들은 취업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향해 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모든 걸 다 그러면 모든 계층을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는데, 마침 트럼프가 근데 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런 게 뭐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전선이 더 추가되는 게 너무 골치가 아프고 복잡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김종국 박사님 해주신 건데, 네. 근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이렇게 뭐 서로 남과 북이 멱살 잡고 싸우면 행복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행복합니까? 뭐 중국이 행복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을 상황이 아닌데, 딱 어디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멱살잡이 해가지고 그나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냐면 북한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이 어떤 뉘앙스를 줄 거냐면 중국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제부터 이 남한하고 멱살잡이 할 것인데
당신들 최근에 뭐 일본하고도 얘기하고 한국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던데 확실하게 어디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디 뒤에 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자신의 그 협상력이든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파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 중첩시키면서 불려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갈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오르나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가.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게 석유 시추한다면서요. 석유 시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석유 시추는 한 10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뚫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죠. 아까 예.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예.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 자체가 매우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시잖아요.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주식시장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는 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마저도 예를 들면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고 가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막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잘못을 이제 북한에게 던지겠죠. 북한이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 근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남쪽에서 북한으로 간 예를 들면 대북 전단 풍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결 양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오물이 온다라는 것으로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 위기 상황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라는 원래 이 작은 현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말고 이 현상을 봤을 때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행정부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근데 헌재 이야기를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좀 말을 해 주세요. 헌재의 그때 판단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판결이 났는데 네. 대북전단 살포를 형사처벌하는 이 법률이 과도해서 위헌이다. 과도해서 위헌이다. 예. 형사처벌은 과도하다. 형사처벌을 하는데 너무 세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형사처벌, 저는 그 전문을 읽어봤을 때는 형사처벌도 허용됐다라는 걸로 저는 좀 해석이 됐지만 어쨌거나 표현의 자유인데 이거를 미수범도 이게 날리려다가 잡힌 사람도 처벌하고 예. 또 형사처벌하는 것도 과도하고 그래서 이 뭐 살포를 미리 좀 금지한다든가 경찰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한다. 이 표현의 자유를 예. 이런 취지에서 위헌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는 뭐예요? 헌재에서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전단 정부 살포를 예. 대법원에서 2016년에 나온 판결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의 주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 그렇죠.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미리 하려고 이제 대북전단 살포하려고 나간 사람들을 미수범이다 하고 잡아가지고 그건 곧바로 안 됐다. 형사처벌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과도하다. 근데 대법원에서 나왔던 것은 경찰력으로 제지는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 전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리해서 만약에 날린다면 그때부터는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이 사람들을 엮어놓을 수는 있겠군요. 그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경우에. 그렇죠. 형사처벌 입법은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날리는 거에 입법은 안 되지만 경찰이 자신의 공권력으로 이거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합니다라고 이게 제지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형사처벌하는 현재의 규정이 과도하다면 국회에서 적절한 정도로 수위를 낮춰서 그러니까 심각한 이 대북전단 살포로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을 처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을 개정을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상황인데 행정부에서 경찰권을 동원해서 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다? 전 이거는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예.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민간인들이 남쪽에서 민간인이 보내는 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북한에서 민간인이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쪽에서 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해요. 예. 남쪽에서 그러면 북쪽에서 민간인이 보내면 정전협정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그게 말도 안 돼요. 아마 이 정권이 네. 이 정권에서 오물을 북으로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체가 정부에서 하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랄지 물론 이제 정부가 뭐 우리는 파기하기로 했다, 뭐 막 나가기로 효력을 했다, 정지만 시키는 효력 정지하기로 거지. 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간에 그 우리가 공격적으로 정부 자체가 스스로 그냥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다, 이거는 시민사회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장이 살포 금지 통보할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통보라도 하게 되면 그렇지. 살포하게 되면 통보했는데 안 하니까 위법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위로 날리는 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쌍방이 저지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이쪽에서 가는 거는 북한의 체제에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치인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나쁜 조치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왜 서해인지에 관해서도 보면 단순하게 중국 어선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서울에는 중국인들 많은데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북 대치 국면에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그 느낌을 알지? 그 정확한 물리적인 증거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중국인들의 입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중국 방문객의 입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중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포가 만약에 오고 간다면 그러면 이제 자국민들이 희생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과 밀접한 중국, 북한과 밀접하다고 믿겨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먼저 정보를 취득할 것이고 먼저 정보를 취득하면 야 자국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그 한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한달지 뭐 단체 관광은 좀 제외를 시킨달지 뭐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라면 자국민 보호의 판단이라면 중국인들의 입국 숫자를 면밀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서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곽이잖아요.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없어. 그럼 중국 어선만 거기에서 빠져주면 돼. 중국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찜찜하다는 거지. 중국 어선이 그 지금 꽃게잡이 철에 이렇게 이제 대목을 잡을 수 있는 6월에 왜 중국 어선이 안 나타나지? 이게 서해에서 꽃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통보가 네.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북한이 중국에게 이러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쩌면 상황 관리가 가능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또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상황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관리가 안 되는 곳에다가 쏘는 순간 제가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전면화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안보 위기에 처해 있어라고 하는데 그 리스크 자체는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아마 계속 대북 확성기 또 대남 확성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휴전선에서 일부 뭐 예를 들면 북쪽에서 총을 쏘 교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해에서 충돌이 발생을 해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 더 심하게는 폭격까지도 그렇죠.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완벽하게 이 상황 자체가 협상이냐 아니면 더 전면화되는 거냐 이 국면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노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누구에게 피해가 가자는 거죠? 결국은 우리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주랄지 연천이랄지 또 이 서해 5도에 계시는 어민들이랄지 주민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이거 생각은 안 하고 야 이거 표현의 자유니까 탈북 시민 단체들에서 우리는 이거 날릴래. 우리 표현의 자유야.
이거는 이거는 네.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거는 국가가 지금 이 안보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 정부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네. 하면서 그러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서해상은 관리 가능한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어떤 군사적 충돌부터 일으키는 것보다는 관리 가능한 데서 일단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게 더 좁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오물풍선도 바람이 통제 불가능하니까 지금 330개인가 날렸는데 80개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에서 북한이 좀 수위 조절을 한 게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한 모양인지 네.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이번에는 뭐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변까지는 안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무슨 뭐 쓰레기던데 그냥 종이 휴지. 예. 휴지. 예. 종이 조각만 물론 이제 그게 바람 때문에 멀리 안 갈 것 같아서 가벼운 걸 넣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아무튼간에 이 수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선 지금 온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좀 더 심화되면 갈등이 심화되면 뭐 오물풍선도 좀 더 심각한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가져갈 예상이겠죠. 그리고 서해상이라는 데도 지금 워낙 여기가 분쟁이 많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 연평해전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연평도에 포격을 한 사례도 있고 이런데 연평도에 포격을 하는 건 제가 볼 땐 관리 가능한 갈등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주로 이제 서해상에서 군함 이 함끼리 뭐 부딪힌다든지 뭐 총을 쏜다든지 이런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인명이 살상되거나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병사가 그 와중에 희생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정치적 리스크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리스크가 되고 어려워지는 건 사실은 우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접경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불안 속에 이미 살고 있는데 지금 중국 배가 안 온다라는 얘기도 지금 언론 보도는 거기 있는 어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듣고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계속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신문에서 이 접경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를 하는데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통스럽다. 예를 들면은 민통선 안에서 예를 들면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걸 열어서 하는데 예.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안 오지 않습니까? 예. 손님이. 이런 것들부터 고통스럽다라는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대응은 서해상에서 그러면 야 북한이 정말 아무 일도 서해상에서는 일으키지 않고 풍선만 보낼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대응을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서해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를 가정하고 훈련이나 포사격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 이렇다는 거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나름대로는 국방부나 군에서는 나름대로 안다는 거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 같아요. 희생돼도 좋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도 좋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의 어떤 부당함을 또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좀 이중적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여정 시그널이 이제 뭐냐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풍선 아니야. 다른 걸 보여주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보내긴 보내는데 우리가 보낸 내용 중에는 정치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계속 한다면 너네들은 정치적 내용을 보냈지만 우리는 안 우리는 보냈어? 보내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들이 그렇게 앞으로 하는 걸 막으면 우리는 더 앞나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생각인데 계속 그렇게 보내? 그럼 우리는 새로운 대응을 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대응은 풍선을 넘어가는 대응이겠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의 예. 대응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일단 단계가 하나 넘어가게 되면 그 전 단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 단계로도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도 3일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인데다가 우리가 아무리 전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전력만큼 좋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풍선이라는 것도 진짜 찜찜한 게 저희 국민들 다 저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까 안에 무슨 뭐 생화학 무기랄지 뭐 생화학 가스랄지 이런 거 넣어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전도 저렇게 무식한 재래전 정말 레이더나 이런 거에도 잡히지 않고 첨단 어떤 기술, 첨단 방어에도 잡히지 않는 저런 무식한 인간을 이용한 또는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한 저런 재래전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한국에 있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우리는 맨날 방사포랄지 뭐 핵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핵이나 이런 거는 사실 미국이 걱정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재래전으로도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겠구나.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래전이 서울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 그다음에 금융시장이라는 건 하루 이틀 이게 옵션이 걸려 있는 거라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거는 몇백조 원이 순식간에 그냥 하루에 날아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 얼마나 북한하고 육지상 붙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그렇죠. 하는 거죠. 우리 수도가 서울이 북한 저 위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 북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접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일수록 위험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약간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외로 약간 장난처럼 보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온 걸 제가 네.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인천에서도 그 풍선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접경 예. 지역 국민만의 그런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죠. 북한이 풍선을 날리면 그만큼 우리가 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간다는 게 이번에 다 증명이 돼버린 그렇죠. 상황이 됐고, 네.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왜 이거를 정치적으로 관리하지 않는가. 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바로 중단시킨다라는 조치로 가능함에도 하지 않는가라는 거에 모두가 의심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으로 너무 위기에 처하고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도발시킨다라고 다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 터지고 나서 최상병 특검법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정말 고조됐던 그 이슈 싹 사라졌죠. 네. 일면에서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봤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이득 때문에 지금 혹시 행정부에서 책임을 방기하는가?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너무나도 화가 나는 지점인 거죠. 그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데, 헌법에는 남북 관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대통령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건지, 이게 평화를 지향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 의지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이 되고, 힘을 통해서 자꾸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죠. 이전 정권에 예를 들면은 이 남북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뭐 그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말이죠. 뭐 실패한 것도 있을 텐데, 다양한 시도를 그런데 다 굴종이라고 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거다. 자꾸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사실 이 한겨레라든지 일부 언론이 요 대목에 좀 주목을 했는데, 통일 대한민국을 언급을 했거든요. 통일 대한민국.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냥 그런 표현이다. 뭐 통일이 돼서 뭐 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합의해온 어떤 프로세스나 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북한이 벽대적 두국가론 이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보수 일각에서 우리만의 또 새로운 어떤 통일 담론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쨌든지 간에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이 만약에 됐을 때, 남북 간에 통일이 됐을 때, 평화롭게 통일이 됐을 때, 그 통일이 된 국가는 어떤 국가일지는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국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뭐냐?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했다는 거잖아요. 통일이 됐는데 대한민국이다 라는 거는 흡수통일 아니냐, 또는 무력을 사용한 통일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이걸 뭐 일반적으로 최경영, 김민아 이런 사람들이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을 텐데, 현충일 추념사에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럼 대통령의 철학은, 대북 관계에 대한 철학은 흡수통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그리고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는 거는 평화 통일인 것이고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 대통령은 평화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한 게 천공 얘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예. 2025년도 통일을 얘기했을 때는 북한의 천공이 그런 천- 얘기 했어요? 예, 얘기했어요. 2025년에 통일된다. 별 이야기를 다 내년에 하네. 됩니까 통일이? 네. 내년에? 내년에 별 통일이 이야기를 다 되려면 북한의 네. 급변 사태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남북한 한반도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네. 미국이 뭘 하느냐? 바로 급파해가지고 핵무기를 장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문제는 핵무기가 어디로 나갈지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 붕괴 때도 뭐 맞습니다. 핵무기가 문제였죠. 또 하나가 중국과 북한 국경을 막아야 됩니다. 나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미국도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랬을 때는 한반도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4년 클린턴이 네.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북한을 국지 포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야 이거 예측 불가능한데 얼마가 죽을지 몰라라고 얘기했었고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국방부에서 한기의 전술핵 무기가 용산에 떨어졌을 때 서울에 있는 주민 125만 명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떨어지는 순간에. 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급변 사태는 그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니 지금부터 이놈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을 만들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 내년이라면 그런 사태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런 사태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이 또 미국이 2025년에는 어쩌면 트럼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이런 보수적인 분들 그리고 이제 천공이라는 분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직접 어떤 주장인지를 보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아 북한이 붕괴하면 자연스럽게 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과거에 이런 연구된 자료나 또는 그것을 인용한 언론 기사 내는 걸 보니까 미국의 어떤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또 우리의 공공기관까지 그렇죠. 미국의 어떤 네. 일부 정부 일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는 쪼갠다가 있습니다. 쪼갠다. 아니 우리 정부 공공기관에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공공기관의 보고서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그렇게 되는 건지는 또 그렇죠. 추가로 생각해 봐야 네.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에 저는 포인트를 주는 건데 그렇죠.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쪼갠다. 나눠서 분할 통치한다라는 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면은 북한 붕괴론에 따른 남북 통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게 되나요? 저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강연을 올바른 방식과 올바른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의 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만 남고 한국은 영토의 일부를 확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 하나를 보고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단기적인 본인의 이익을 혹시 보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남북관계를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이거 자체가 진짜 탄핵 사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정말 만약에 대통령이 본인의 사익, 그다음에 김건희 박사라고 할게요, 그냥. 예. 네. 김건희 박사인지 그분의 사익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면 진짜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우리 대통령이 아니고 진짜 처벌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고 그런 것까지 감수하겠다. 국지전 그냥 나 봐야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이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정말 대통령 처벌받아야 됩니다. 전쟁을 안 하더라도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유신이라는 체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을 전제로 해서 완전히 계엄을 선포하고 표현의 자유 모든 기본권을 갖다 다 봉쇄하면서 재판 벌여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게 했던 일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권력을 갖고 싶은데 지금의 체제로는 그게 불가능해. 민주주의 체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만 지금 행동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하지만 그게 매번 국민 여론 지지율에서 지금 계속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또 충성을 보여주려고 이걸 안을 막 들이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예측이 불가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대통령은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전혀 제가 볼 때 예측이 가능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정도 국민들이 질책하고 비판하고 응징하고 분노했다면 바뀔 만도 한데 진짜 일관되게 가는 거거든요. 무섭습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이 동해 그렇게 생각하면 동해 석유가스 2,000조 원은 진짜 뭐랄까요? 그냥 웃긴 코미디 같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뭐 안 나와도 우리한테는 상관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죽지는 않거든. 물론 돈은 좀 쓰겠지.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요걸 시추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시추할 만큼 뭔가 에비던스가 나왔냐, 증거가 나왔냐,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곳곳이 의혹투성인데. 예. 그렇죠. 소위 이제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주에 기자회견하고 갔습니다만 이후에 시사인이라든가 이런 데 보도를 통해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사실상 1인 재택 기업이고 뭐 하다 근본적으로 좀 소규모다라는 거에 더해서 예. 세금을 못 내가지고 세금을 못 내서 일종의 법인 자격이 상실됐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제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텍사스주의 법무장관실 그 어떤 자료를 취득해가지고 시사인이 분석해서 낸 기사인데 그 당시에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여기 이제 법인 신고서나 법인 등록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액티지오가 갖고 있는 예.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을 압수당했다는 거예요. 압수당했고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면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조치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조치들을 이후에 해서 그래서 법인 자격을 살렸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법인 자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를 수주한 거는 한국 석유공사로부터 이를 수주한 거는 2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수주할 때는 법인 자격이 없는 네.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를 수주한 거냐. 그리고 이 오늘 나온 보도나 이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자료 요구를 해갖고 제출한 내용을 보면 석유공사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한 20억 정도 비용, 뭐 20억 아래일 수도 있고 조금 위일 수도 있는데 이 약 20억 정도의 비용을 액티지오한테 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지금 액티지오가 그 3개월 동안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 안 낸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하면 2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2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못 내는 회사인데 2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줬고 20억 원 정도를 준 거에 대해서 20억 원 중에 그러면 230만 원을 낸 거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유공사는 근데 여기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석유공사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다? 네.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는 예. 일부 법인으로서의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부 법인으로서의 행위가 제한된 것이지 법인 자격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그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이 회사가 다른 계약도 많이 수주를 했다. 그래서 계약을 수주하는 거에 대한 자격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첫째, 둘째로 우리가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세금을 내야 될 거를 대납해 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아니, 자, 문제가 없다고 쳐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없어? 그렇게 없어? 회사가? 세상에 널렸잖아. 그건데 그 점인데 예. 딱 이게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의문이 남는다를 지적을 하면 예. 이 석유공사가 네.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이 분석하는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네 군데 찍어가지고 경쟁 입찰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군데 찍어가지고 네 군데 중에 제일 싸게 적어내거나 경쟁력이 좀 있는데 종합평가해가지고 경쟁 입찰 뭐 낙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중에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세금 230만 원도 안 내고 법인 자격도 취소가 되고 없는데 그 네 개 중에 어쨌든 그렇지. 당당하게 일을 수주를 했다라고 할 때 뭘 예. 보고 그러면은 이 입찰 이 과정을 진행을 했느냐. 그렇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 네. 네 군데 중 세금도 못 내는 회사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 맞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예. 먼저 말씀하시죠. 그 사무실 주소가 가정집이다라는 거랑은 이건 약간 조금 그렇죠. 다른 문제예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세금을 못 내고 법인 자격이 박탈될 정도로 체납이 있다라는 거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무슨 약간 본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죠. 뭐 집에서 일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뭐 에이트 공대처럼 모여라 하면 쫙 모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체납을 했으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A특공대는 상당히 오래된 외화 시리즈. 그렇죠. 예. 그거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못 본 세대여가지고. 아니, 70년대생이라면 누구나 왜- 알고 있는. 왜 그렇게 예. 그 거짓말하세요? 못 본 세대는 맞아요? 못 본 것 같은데 만약에 동시대였으면 제가 그 시간에 만화 영화를 봐서 못 아, 봤다고 그래요? 보자 그러면. 예, 네.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체납을 했는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그렇게까지 영업을 이제 소규모로밖에 못하는 게 몇 년이나 지속됐으면 최신 정보나 최신의 능력은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석유공사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그렇죠. 이 회사의 용역을 체납 이 상태인 회사가 맡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비리 위험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법적으로 예. 이거 사실은 어디 그 주민센터 사업 하나 쫙 조그만 거 딸 때도 청소 그렇지. 용역 딸 때도 그렇지. 체납 경력 있으면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무슨 백으로 또는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어서 체납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석유공사라는 큰 공기업과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땄냐는 거예요. 체납을 4년이나 하고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국 석유공사랑 하냐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이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한테 요용을 주는 건가? 그 느낌이에요 지금. 아. 제가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저 그러니까 이게 석유공사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업체랑 계약 안 맺으려고 그래요. 절대 안 하려고. 나중에 뭔 일이 생기게 맞아요. 절대 안 자기한테. 하려고 그러지. 자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재밌는 건 2019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대해서 방어해 주는 건데요. 19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매년 매출액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매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는데 그 기업이 3천만 원밖에 못 벌면 이런 기업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무런 이득을 볼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면. 거기다가 말씀하신 227만 원짜리 체납액을 갖다가 돈을 내지 못해가지고 계속 못 내고 있다가 갑자기 계약하고 난 다음 달 우리랑 이제 2023년도 2월 달에 계약을 했다 보니까 2023년도 4월 달에 이 돈을 갚아요. 이런 걸 쭉 보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석유공사가 왜 이런 계약을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뭐지가 더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석유공사 같으면 안 했을 건데 원래대로라면 상식적으로 그럼 뭐에 밀려서 한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럼 국민적인 의심이 증폭이 되고 바로 시추를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석유공사나 산업부가 떳떳하려면 액트지오 말고 다른 회사 지금 뭐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증 받았다라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정 브리핑을 할 때. 그러면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내놓든지 그것이 액트지오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똑같은지를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한두 군데를 더 선정해서 액트지오와 같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국회에서 야 그거 항공구에 1,000억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자꾸 의심되는 짓을 하면서 뒤로 빼고 빨리 시추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액트지오로부터 예. 분석을 받은 다음에 국내외 자문단에 의한 자문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대통령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 주장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회견에 우리 존경하는 아브레우 박사뿐만이 아니라 예. 석유공사에서 나온 무슨 위원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한 얘기는 이 자문단이 한 그 검증이라는 거는 이 결과 즉 성공 확률이 20%고 최대 140억 배럴이 막 펑펑 나온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자문한 게 아니고 아브레우 박사 팀이 적용한 방법론이 그렇게 적용하는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그걸 검증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아까 제가 앞에 한 얘기인데 라면을 끓일 때 물 550ml 넣고 예. 건더기 스프 넣고 면 넣고 스프 넣고 3분 끓이면 맛있는 라면이 된다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그건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똑같이 탄성파 시추를 해가지고 요런 탄성파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드사이드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도 석유공사의 주장에는 우리는 더 있다. 더 한번 탄성파를 쏴봤다.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액트지오에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준 똑같은 데이터를
국내외 다른 자문단이 해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한번 맡겨봤냐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토요일자 조선일보에 예. 조선일보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뭔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브레우 박사 인터뷰 딱 실었어요. 일면에. 아브레우 단독으로 또 별도의 인터뷰를 또 실었어요. 아, 그랬군요. 아브레우 씨가 이렇게 얘기한다. 예. 그럼 아브레우의 인터뷰 딱 실었으면 예를 들면 사설이나 이런 데서는 예. 아브레우 말이 맞는데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설이 뭐라고 돼 있느냐? 예. 이게 이렇게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는 다른 더 큰 회사한테 검증을 한 번 더 맡겨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나 전화 그거는 똑같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 숨겨놓은 거예요. 사설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 그 스탠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우리 걱정은 이래. 그러니까 그 모양새를 보면 조선일보도 아브레우 박사한테 얘기를 한참 들은 다음에 예. 이게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도 오늘 사설이 그런 얘기예요. 네. 야 이게 논란만 많고 네. 세금도 못 냈다고 하는데 되겠느냐. 네. 검증 더 해야 된다. 그렇지. 큰 회사한테 맡겨보자 이런 건데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그 큰 회사라고 하는 호주의 회사가 네. 안 된다라고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돌 줬다며 그것까지 한번 줘서 한 10억이라도 주고 어떻게 한번 맡겨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 호주의 회사가 집에 간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전부터 생각한 게 네. 호주 회사는 이게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50대 50으로 조관권까지 샀던 거잖아요. 네. 조관권까지 사고서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어쨌든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까지 다 하고 안 한다고 갔잖아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드사이드가 정말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갔으면 이 계약상에 뭔가 페널티를 물지 않았겠습니까? 50% 어쨌든 조관권을 확보해가지고 한다고 한 사업인데 석유공사랑 같이 한다고 한 사업인데 근데 석유공사가 하는 얘기는 페널티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드사이드에. 예. 그 우드사이드는 할 만큼 한 거거든요. 그렇죠. 할 만큼 하고 털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그 호주 최대 석유회사는 가망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오늘 한국일보라든지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석유공사에 돈이 없대요. 아 당연히지. 돈이 없어갖고 네. 올해 내에 한 번 시추할 돈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금 제 기억에 완전 자본 잠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한 번 하베스트인가 뭐 저 맞아요.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하느라고 캐나다 뭐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다 독박사가 털렸잖아요. 네. 지금 네. 온갖 자산을 다 이제 매각하고. 팔고 매각하고 인적으로도 상당히 그 인원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하고 갈등도 심각한 이제 상태가 있었었고 지금 돈이 일단 없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우리 대통령의 평소 태도로 볼 때 의대정원 문제처럼 이것도 계속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을 다행히 국회가 여소야대라서 예산으로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 어디서 뽑아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지금 한 해 요 시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700억이래요. 698억이래요. 정부에서 돈 700억인데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700억인데 한 번 뚫을 때 거의 1000억이 넘게 들지 않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이 정부가 해주는 돈을 지원하는 방안이 자원개발 특별 융자 방식이 있는데 정부가 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융자 예산 규모도 398억이래요. 합쳐도 11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설득이 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이 안 되게 생겼잖아요. 하나도. 국회에서 기대해볼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없고 그러면 남은 석유공사의 입장에서 남은 방법은 이런 구도에서 남은 방법은 다른 회사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개발하자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같이 개발합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다른 회사를 정보를 다 설득하려면 공개를 해야지 그 회사들에게.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그렇게 설득하려면 이 광고가 무지하게 유망하고 무지하게 그렇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논란이 이렇게 막 확산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아브레우 박사가 그걸 해줄 적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민간 회사에 저는 이게 이재명 당대 그래서 저는 저의 얘기는 네. 의심된다. 그게 의심된다.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 이상하죠. 용도 아니었느냐 처음부터. 이게 지금 민간에다 맡기는 게 오히려 이거는 이 시추 바로 전까지는 민간에다 맡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 참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세금이잖아요. 눈먼 돈이거든. 정부가 어떻게든 국회가 뭐 어떻게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몇천억 정도는 사실 우리 예산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회사에서 5천억이나 1조를 투자를 하려면 사업성 타당성 평가를 진짜
눈이 빠지게 할 겁니다. 그렇게 눈에 빠지게 해서 야 20%래. 그 20% 굉장히 높은 확률이래. 그거 믿고 한번 데이터 한번 다 한번 주라. 우리한테 주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문 기업들 많거든요. 그거 한번 S-오일이든 어디든 한번 맡겨보세요. 현대정유든 어디든 맡겨보시고 맡겨보신 다음에 아 그쪽에서 아유 우리 같이 합시다. 10%라도 지분 주세요. 라고 나오면 적당하게 지분관계 정리하면서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납득을 잘할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맥쿼리였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맥쿼리가 무슨 주요 도로랄지 이런 것들 싹 먹었잖아요. 그때 연 이율 한 9% 10% 이렇게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예, 그걸 여기가 예. 국내 정유 회사들이 봐도 예. 가능성이 상당히 유망해야 그게 얘기가 될 텐데. 근데 S&P 보고서에는 국내 정유회사 관계자들이 야 이거 유망하지 않아. 이거는 그렇죠. 거의 정치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러죠. 매우 신중하게. 아니 그 원문을 보면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석유회사 관계자들도 국내 석유회사 관계자들도 이거는 정치적인 거다. 그렇죠. 요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인터뷰를 해놔버렸어. 그리고 맥커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당시에 네. 그 민자 사업을 맥커리에게 여러 군데를 주고 그 그렇죠. 지자체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죠. 그 계약서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실제 그 도로의 이용료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맥커리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로 시간만 지나면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석유 시치 같은 경우도 얼마가 나오면 지금 대통령이 말한 대로 20%뭐 유망하다니까 2,000조 유망하다고 하니까 2,000조가 나오면 당신들이 어떻게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민간업체가 들어온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 다시 시간을 좀 되돌려서 또 말씀드리는 게 예. 애초에 석유공사가 처한 딜레마가 그거였을 거예요. 아브레우 이전 상황에 우드사이드가 집에 간 이후에 예. 야 이거 그럼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을까가 저의 의심이에요. 맞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국내 정유사나 또는 다른 회사, 다른 해외 회사나 고객 갸우뚱하면서 그렇죠.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린 돈이 없고 그러면 여기에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가능성이 크다고 누군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게 국내 정유사든 해외 다른 회사든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레오 박사님께서 오신 게 아닌가. 예. 이게 뭔가 이상한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 아브레오 박사가 픽된 거야. 선택 저만의 거야. 의심, 근데 뇌피셜. 그러면 더 문제인 거죠. 뇌피셜 의심. 엄청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이전부터 네. 그런 가능성들을 그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전제가 안 되면 그렇죠. 선택에 맡길 수 없는 거니까 네. 조사 없이 발언된 내용들을 가지고 뒤에 맞춰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 자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제라는 거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게 저만의 2023년 의심. 네, 의심.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2023년 2월에 지금 용역을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월에 나왔다는 건데 그 이전에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기간 10개월이 너무 짧다라고 전 대한지질학회 학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간이 탄성파를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분석하기로는 그건 너무 짧다. 너무 짧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아브레오 박사가 뭘 했는지 혹시 정말 입맛에 맞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적당하게 내놓은 게 아닌지 본인이 빠져나가기 적당하게만.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게 20%다. 그다음에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뚫어봐야 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본인은 실패 확률은 또 80%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뚫어봐야 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브레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뚫었는데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아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그 산수야 수학이야라고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도 쟤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계약 관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아브레오가 말한 것과 대통령이 말한 거의 뉘앙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맞아요. 예, 대통령은 매우 높다. 막대한 양해.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아브레오는 실패할 확률도 80%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다른 것이죠. 대통령의 말을 믿고 뚫을 것이냐, 아브레오의 말을 믿고 뚫을 것이냐는 사실은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아브레오와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전혀 달라요. 두 사람의 말은. 사실은 대통령은 완전히 초를 친 거고요. 과장을 한 거고 아브레오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과학적인 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한 겁니다. 본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대국민 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가게 예. 되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수진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김정욱 박사 함께했고요. 예, 뉴정치본색 10시 5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경영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